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 26년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순간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비극의 정점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묻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화려함은 진짜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멈춰가던 이지혁은 기적처럼 다시 숨을 쉬게 됐고, 26년 동안 아내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던 박진석은 모든 복수를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고성희는 텅 빈 대저택에 홀로 남겨진 채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울린 이 드라마의 마지막 이야기, 그 숨막히는 결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 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신부전 말기 판정을 받은 이지혁의 숨소리는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 일주일, 당장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그게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심전도 그래프는 불규칙하게 요동쳤고 산소 포화도 수치는 위험 수준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드나들며 링거를 교체하고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지혁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딱 이틀만 나갔다 올게요. 수술 못 받아도 좋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딱 이틀만요. 담당 의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당장 이 병실을 벗어나는 순간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에게 이 이틀은 남은 평생과도 맞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타인에 의해, 병원 기계에 의해 결정되는 끝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스스로 끝을 맺고 싶었던 겁니다. 선생님, 저도 압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하지만 이렇게 기계에 둘러싸여 죽는 것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은호는 병실 구석에서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선배, 안 돼요. 여기 있어야 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지혁은 은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야, 기적은 가만히 누워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야.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선택하며 살고 싶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 은호는 이지혁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그 소중한 시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국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8시간, 단 48시간입니다. 그 안에 꼭 돌아오세요.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거창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작은 공원, 자주 가던 떡볶이집, 그리고 노을이 예쁘게 지는 언덕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이지혁을 밀며 은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하늘은 너무나 맑았고 바람은 따스했습니다. 평소엔 너무 당연해서 감사할 줄도 몰랐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배, 힘들면 말해요. 바로 병원 돌아가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은호야. 이지혁이 창백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 쉬는 기분이야. 저 노을 좀 봐. 매일 보던 건데 왜 이렇게 예쁘지? 나 저 뒷가를 평생 기억하고 싶어. 공원 벤치에 앉아 이지혁은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 손금의 결, 손톱 밑의 작은 상처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은호야, 너 기억해?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내가 떨어뜨린 책을 내가 주워줬지. 네, 선배. 기억해요. 그때 선배가 웃으면서 책을 소중히 다뤄야지라고 했죠. 그래, 그때 난 책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너한테 반해버렸어. 내 눈빛이 참 맑더라고. 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고 걷는 1분 1초를 온몸으로 감각했습니다. 발밑에 자갈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하나,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그 평범한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간절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떡볶이집에 들어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지혁아, 너 많이 아파 보이는구나. 괜찮아? 네,
아주머니,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야. 다음에 또 와야지. 이지혁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매운 떡볶이를 한 입 베어 울었을 때 이지혁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 맛. 이렇게 평범한 떡볶이 맛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언덕 위에서 지혁은 은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은호야, 이거.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읽어줘. 선배. 아니, 들어봐. 내 심장이 멈추더라도 내가 본 이 노을 속에 내가 있을 거야. 매일 저녁 노을을 보면서 날 기억해줘. 그럼 난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거야. 은호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벤치에 앉아 노을이 완전히 질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런데 바로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지혁 환자분 보호자시죠? 급한 연락입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심장이 적출되어 수혜자의 몸에 다시 뛰기까지 허용된 시간은 단 4시간. 골든아워라 불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분주하게 이지혁의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더 올려주세요.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이지혁은 구급차에 실린 채 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무섭진 않아. 그런데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선배는 깨어날 거예요. 우리 아직 봐야 할 노을이 수천 개는 남았어요. 약속했잖아요. 내일도 보자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복도를 달리며 이지혁은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 둘, 셋.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인생의 주마등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이번 수술은 최소 10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률은 60%입니다. 은호의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그 순간부터 은호에게는 영겁의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12시간. 누군가에게는 반나절이지만 은호에게는 인생 전체와도 같았습니다. 은호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심장박동처럼 들렸습니다. 1시간째. 은호는 이지혁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책을 떨어뜨렸을 때 이지혁이 주워주며 했던 그 따뜻한 미소. 2시간째. 처음 손을 잡았던 날. 영화관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 이지혁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줬던 그 순간. 3시간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님, 잠시 복도로 나와주시겠어요? 수술 중에 출혈이 심해서. 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제 심장이라도 떼어주세요. 선배, 저렇게 보낼 수 없어요. 제발. 간호사가 은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진정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시간째. 은호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5시간째, 6시간째.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을 볼 때마다 은호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건 아닐까.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보낸 이틀을 곱씹었습니다. 그때 먹었던 떡볶이가 마지막 만찬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노을이 마지막 인사가 되면 안 되는데. 7시간째, 8시간째.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는 조용해졌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9시간째, 10시간째.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은호는 이지혁이 건넨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차마 뜯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1시간째. 은호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선배를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마침내 12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은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피로에 지친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적입니다. 그 한마디에 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환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새로운 심장은 잘 뛰고 있어요. 하지만 거부 반응이나 합병증 가능성이 있으니 72시간이 고비입니다. 회복실로 옮기겠습니다. 은호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비밀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한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 비리 증거, 그리고 26년간 자신을 속여온 모든 거짓의 기록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박진석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위해 투자했다고 생각한 돈들이 사실은 고성희의 비자금으로 빠져나갔고, 자신이 신뢰했던 파트너들이 모두 고성희가 심어놓은 스파이였다는 사실. 가장 충격적인 건 아이들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자신의 친자였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이런 검사를 몰래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당신, 거기서 뭐 해? 내 방을 왜 뒤져? 박진석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설명 좀 해봐.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당신 회사를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가족? 박진석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 이 계좌들 봐. 무려 500억이 넘는 돈이 당신 명의로 빠져나갔어. 이게 가족을 위한 거야? 고성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뭘 했는데 다 우리 집안 재산 불리려고 한 거잖아. 우리 집안? 당신 혼자 집안이지.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건 내 회사가 아니라 당신의 탐욕이었어. 26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처음부터 없었구나.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법무팀에 다 넘겼어. 이제 당신이 쌓아온 그 화려한 성은 무너질 거야. 안 돼. 당신 정말 이러려고?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당신 정신 차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이들. 맞아, 아이들. 박진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괴물이었지만 그 괴물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입을 상처를, 세상에 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을 때 아이들이 겪을 고통을. 박진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박진석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복수인가? 아이들의 미래인가? 다음 날 박진석은 고성희를 마지막으로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 박진석은 이혼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습니다. 잠을 설쳤는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재산 분할 청구도 안 하고 비리 폭로도 안 하겠다고? 당신 무슨 꿍꿍이야? 고성희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울었습니다. 꿍꿍이는 무슨? 박진석이 담담하게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돈 다 가져가. 500억이든 1000억이든. 내가 26년 동안 벌어들인 재산 다 당신 거야. 정말? 고성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신 조건은 딱 하나야. 박진석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그림자를 치워.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고 조용히 떠나. 만약 아이들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아이들을 이용하려 든다면. 박진석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쥐고 있는 이 서류들이 세상을 뒤덮게 될 거야. 검찰, 언론, 국세청.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당신을 완전히 파멸시킬 거야.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그 수천억을 그냥 포기하겠다고? 내 아이들의 웃음은 수천조로도 못 사거든.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26년 동안 당신한테 속았어. 하지만 그건 어쩌면 내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 당신의 거짓을 눈치채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박진석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새 아이가 활짝 웃으며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아버지 역할이야.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 당신은 평생 돈과 권력밖에 몰랐으니까. 이제 나가줘.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오점을 지우는데 26년이 걸렸네. 박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26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그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박진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대저택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들을 초대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와인을 따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고성희 씨,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박진석 회장님은 안 보이시네요? 한 부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고성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출장이요? 제 남편한테 들었는데 박 회장님이 경영권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셨다던데요? 뭐라고요? 성희 씨, 그 그림 살 돈은 있나 봐요. 진석 씨가 경영권 다 내려놓고 나갔다며 이제 당신 뒤 봐줄 사람 없다는 소문 파다해요. 또 다른 지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랑 엮이면 세무조사 들어온대요. 미안해요. 우린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요. 우리 이제 시작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바삐 걸어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피처럼.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이 퀭한 괴물 한 마리만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분장 아래 숨겨진 텅 빈 영혼. 고성희는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꾸민 이 집.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너무 컸고 너무 추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박진석과 함께 떠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이긴 거야.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일 뿐이었습니다. 큰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진석과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그 사진 속 자신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하고 차가웠습니다. 화려함으로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고성희는 거대한 침대에 혼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것은 모래성에 불과했고 이제 그 성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성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집 안을 배회할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꿈, 박진석이 자신을 비웃는 꿈, 자신이 거대한 감옥에 갇힌 꿈. 일주일째 되던 날, 고성희는 안정제를 꺼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알만 먹으라고 했던. 하지만 고성희는 병 전체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내 화려했던 날들이. 고성희는 약을 한 움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움큼. 거대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지키려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정부가 출근해서 고성희를 발견했습니다. 차가워진 몸.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렇게 홀로 텅 빈 대저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화려함 속에서 가장 외롭게. 검시관의 보고서에는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적혔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인맥들도. 박진성만이 멀리서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외로웠구나.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했더라면 당신도 달라졌을까? 박진석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오가 아닌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 회복실. 은호는 12시간째 이지혁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제 환자가 깨어날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심전도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누군가의 심장이 이지혁의 가슴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직 봐야 할 노을 많이 남았어요. 약속했잖아요. 내일도 보자고. 그러니까 꼭 깨어나요. 응? 은호는 이지혁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선배, 기억해요? 우리 처음 데이트했을 때 비가 왔잖아요. 우산도 없어서 비 맞으면서 뛰었는데 선배가 자기 옷을 벗어서 내 머리에 덮어줬어요. 그때 선배 완전 흠뻑 젖었는데도 웃고 있더라고요. 이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착각일까? 아니, 분명 움직였습니다. 선배. 이지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은호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노을. 또 볼 수 있어? 응, 당연하죠. 매일 같이 볼 거예요. 은호가 눈물을 쏟으며 이지혁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선배,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심장.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신에게 온 두 번째 인생.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지혁은 알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린 그 익명의 공여자에게. 새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공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여자분은 28세 청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으셨고요.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기기증 의사를 평소 밝혀두셨대요. 본인이 직접 서명한 기증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어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도 아들의 뜻을 존중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 어떤 분이셨어요? 음악을 하셨대요. 기타리스트였고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분 말씀으로는 항상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코디네이터는 작은 봉투 하나를 은호에게 건넸습니다. 공여자 가족분들이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수혜자분께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심장을 받으신 분께 저희 아들 민준이는 28의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지만 아들이 평소 밝혀둔 장기기증 의사를 저희는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늘 말했습니다. 엄마, 내 음악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지금 민준이의 심장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하지 못한 그 삶을, 우리 아들의 꿈이었던 그 행복을 당신이 대신 살아주세요. 민준이의 심장으로 매일 아침 해를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으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세요. 그것이 우리 아들이 원했던 삶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잃었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민준이가 떠났지만 민준이의 심장은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것이 우리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민준이 엄마, 아빠 올림. 은호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이지혁에게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민준의 심장. 민준 씨, 고맙습니다. 당신의 선물로 저는 다시 살게 됐어요. 제가 사는 하루하루가 당신을 기억하는 날이 될게요. 약속합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작은 시골 마을. 박진석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였던 그가 이제는 직접 요리를 하고 가족들의 식사를 챙깁니다. 부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박진석이 직접 가꾼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 된장찌개 냄새 좋은데요? 성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아빠가 자신 있어. 유튜브 보고 열심히 배웠거든. 박진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화려한 호텔 식당이 아닌 작은 부엌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빠, 이거 좀 짜지 않아요? 영라가 국물을 맛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미안, 아빠가 조미료를 안 써서 좀 심심할 거야. 아니에요, 아빠. 예전에 호텔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영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랑 같이 먹으니까요. 박진석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6년 동안 지키려 했던 화려한 성보다 지금 이 작은 식탁의 온기가 훨씬 더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혁과 은호는 재활치료실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발바닥에 닿는 이 타일 바닥이 너무 차갑고 좋아. 살아있는 게 이런 거구나. 이지혁이 이마에 땀방울을 맺힌 채 말했습니다. 응, 선배. 천천히 해요. 선배 심장은 이제 선배랑 같이 평생 뛸 준비가 됐으니까. 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지혁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의지하다가 이제는 은호의 손만 잡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배,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달부터는 밖에 나가도 된대요. 정말? 그럼 우리 그 언덕 다시 가자. 노을 보러. 네, 선배. 이번엔 휠체어 없이 걸어서 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갔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미래를 향해. 다시 그 언덕. 이지혁과 은호가 노을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5년 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봤던 바로 그 언덕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지혁은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은호의 손을 잡고 그때 본 노을은 마지막인 줄 알아서 아팠는데 이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는 노을은 내일 또 볼 수 있어서 눈부시네. 은호가 이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선배, 우리 내일도 여기 와요. 그래, 내일도, 모레도, 평생.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석이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축구공을 차며 노는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박진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이해로 연결된 두 남자는 이제 각자의 우주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도 언덕 위에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지혁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이겨냈다는 것을, 서로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은 주황빛, 붉은빛, 보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힘차게. 고마워요. 내게 심장을 준 그분. 당신의 선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하루하루가 당신을 기억하는 날이 될게요. 은호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노을을 비춥니다. 진정한 화려함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내일 또 보자고 약속할 수 있는 오늘.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화려한 날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노을을 배경으로 날아갑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두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